친구들 안녕? 어떤 오후 보내고 있어요? 점심 잘 챙겨 먹었어요? 밖에 나가봤더니 진짜 이제 진짜 가을로 많이 접어들어서 단풍도 많이 들고 그런 뭐 산책하는 숲길 누가 그래도 많이 가다듬어 놓으셨는지 그런 약간 벌초하면 벌초한 후에 풀냄새 나잖아요. 그런 마른 풀잎 냄새 그거 아세요? 그런 마른 풀잎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냄새도 맡고 또 흙냄새도 나기도 하고 또 숲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본연의 향들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좀 맨발로 걷고 싶었는데 강아지랑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걷지는 못했어요. 아,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면 밤가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밤을 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밤송이 가시들이 그런 바닥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니까 조금 더 안전한데 그래도 강아지들은 바로 그런 발바닥 피부랑 땅이 밀접하게 닿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 가시 찔리면 좀 위험하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책하실 때 좀 유념해서 강아지들 안 다치게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뭐 먹었어요? 저는 그냥 뭐지? 아침 겸 점심 그렇게 먹었던 것 같다. 그냥 뭐 계란 부쳐서 이렇게 통으로 넣고 김밥 그냥 한 줄 통으로 해서 그냥 베어서 먹었어요. 친구들 좋아하는 메뉴 먹었어요? 하긴 또 지금 시간이 저녁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조금만 참으면 한 2시간, 3시간 뭐 이 정도만 참으면 야근하지 않으면 또 저녁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비염 있거나 약간 그런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또 조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 공기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더워서 쿨매트 깔고 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자려고 하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아서 널었어요. 빨아서 안 널면 그게 습해서 나중에 그 보관 상태가 좋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혹시라도 그 풀매트 사용하시면 그것들은 잘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면 다음에 쓰실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무심코 그랬더니 많이 약간 훼손이 돼서 아직 훼손이 되지 않고 오래 더워서 그렇게 쓰셨다면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려봤어요. 또, 음, 음, 그냥 산책할 때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을 마주치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마음들이나 그런 상태나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저는 제가 마음 먹은 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행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자비로 연결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어,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힘든 모습 그런 모습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이나 쓸쓸함을 보이는 그런 표정을 읽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가 읽혀져서 좀 짠한 마음이 더 가중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안에 정말로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면 교류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내가 그렇게 뭐 불필요한 표현들을 하거나 그렇게 감정을 그렇게 격하게 드러내거나 그러면 내 상처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다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공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한테 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나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즉, 나한테 그렇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음, 뭐 가볍게 생각하고 치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굳이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나의 불필요한 감정들을 그렇게 드러내서 투사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투사하는 건 다른 차원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그렇게 뭐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으로 투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감싸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들이 행복하고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인연들을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쭉 갈 수 있는 인연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인연이 다 함께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주변에 가깝게 지인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인연들의 행복은 빌어주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정도의 그런 밀접한 인연관계는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런 나의 감정을 조절함에 있어서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과연 나를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나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말들이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족이라고 해도 알지 못해요. 저도 대부분 저를 알지 못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건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인식으로 보고 자기 관점으로만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나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100% 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 열어놓고 들어보겠어 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저와 다른 의견을 내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제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이라는 그런 고정된 틀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자극들을 주면 제가 생각하는 행동의 반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고맙다. 그게 때때로 좋은 자극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떤 피드백이라도 고마워할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극이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어.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여가기도 하고, 아, 내가 고쳐야 될 점은 이런 부분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렇게 또, 나에 대해서 스스로 객관적인 사고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상대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잘못하고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 나를 반조하고 나를 반추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그런 관점들이나 기준들을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가져왔을 때, 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 100%의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가, 내가 상대를 속이지는 않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가고 또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아, 그래서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네가 있는 거니까 어떤 과정들도 다 괜찮아. 나는 네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냥 너는 이미 부모님이 주신 이런 신체적인 이런 피지컬이나 이런 얼굴들, 그런 이목구비, 머리카락, 손톱 이런 모든 게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거만으로도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이런 귀한 보물들을 잘 가꾸고 잘 데리고 살아가는 건 너 자신이잖아. 너는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어떤 아름다운 표정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늘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듯이 그렇게 나를 계속 토닥이면서 용기를 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가면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하고 기품 있고 그런 표정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선한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그냥 옆에만 가도 그런 좋은 기운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운들을 내가 풍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럴 때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랑스러운 말을 할 것이다. 그 부분들을 늘 새겨두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잖아. 내가 그런데 상처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계속 객관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계속 세워놓고 그렇게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을 이렇게 완벽한 그런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렇게 슬픈 부분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늘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거나 늘 우울한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되고 좋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런 독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어. 그러면 나를 먼저 가장 상하게 하거든요. 내 몸과 내 마음, 나의 장기들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지 않을 선물이라고 안 받으면 그냥 다 그런 던진 것들 공중 분해될 거고, 내 마음은 독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멍들어가고 내 뇌의 방향도 자꾸 부정적인 쪽만 찾아서 머리도 망가질 텐데, 뇌 구조 자체가 망가질 텐데,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의 원리들을 늘 스스로 이렇게 반조해보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미워야 되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분 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쓰럽게 보고 그냥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또 정말로 그렇게 진심으로 행복하라고 빌어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나한테 그런 위해를 끼쳤다고 해도 좀 더 너그럽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또는 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으로 보면 무지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주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결코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고 행한 것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일까? 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안아주는 마음을 내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쓰럽고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행복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요즘에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당하고 그런 저희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침해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서 그렇게 실행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성장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늘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깨닫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게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슬프거나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그냥 권유하고 청유하고 이래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그냥 제안해 보는 거고 만약에 친구들이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면 저한테도 그런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게요. 오늘도 또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린 읽어드릴게요. 무의욕과 비탄. 무의욕과 비탄, 우울, 슬픔, 자기 연민, 침울, 절망, 모력감 같은 감정은 난 못해라는 내면의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 이런 감정의 목적은 동정을 끌어내고 무언가를 되찾고 지지를 얻고 남을 미안하게 만들고 도움을 청하는 데 있다. 이런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처음에는 도우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안 됐다고 여기다가 끝내는 피하고 만다. 왜 피할까? 이런 감정이 상대에게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 문간에 드러누워 남까지 거덜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온 속담이 있는데 무정하게 들리지만 불행히도 맞을 때가 많다. 웃을 때는 세상이 함께 웃는다. 그러나 울 때는 혼자 운다. 끝없이 비탄에 젖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떠난다.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연민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는 한 비탄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한다. 만성화된 비탄은 조기 노화와 피로를 불러오고 남을 실증나게 만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늘 우울한 말을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게 돼요. 아니면 그렇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한 사람들만 만나서
저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특별한 보물이었는데 그냥 나의 가치는 그냥 그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 쭉 수년 동안 잠겨서 발견되지 못한 난파된 보물선 안에서 그렇게 바다에 잠겨버리는 금은보화 그런 가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절한 상황에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놔두면서 비탄에 항복해 비탄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자발성을 갖는 것이다. 공포, 긴장과 불안의 형태는 수줍음이나 자의식, 조심성, 망설임, 불신의 형태 등 공포 감정에는 위협이라 상상한 것에서 달아나려는 목적과 겁나는 상황이나 사람과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목적이 있다. 역설적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공포는 힘을 강력하기 때문에 공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바를 삶에 끌어들일 여지가 없다. 공포는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자기 충족적 애연과도 같다. 공포 에너지로 인해 내면의 초점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일에 맞춰지면 그 초점에 의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공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내주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이 그들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면 자기 삶에 계속 그런 것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많이 웃고 정말로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그러면 자기 삶에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몰려와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발생할 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본 후에 시나리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살펴보고 감정을 포기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공포도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고 각 요소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적 비판에 대해 공포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자문한다.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질문하고 나니 그 공포가 자부심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게 된다. 자부심을 인정하고 포기하자 공포가 제풀에 사라진다. 다른 예로 어떤 관계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 공포를 분해해보면 그것이 사실은 마음속 분노에 대한 공포일 수 있다. 나의 분노에 대해 상대방이 복수할 것이라는 공포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포기하면 공포가 저절로 사라진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차 있으므로 질투하고 매달리고 강한 소유욕을 보이고 관계에 집착하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항상 좌절이 온다. 이런 감정의 목적은 상대를 묶어서 단단하게 잡아두고 관계 상실을 미리 막아 안전하게 해두고 때로는 상실이 두렵다고 상대를 벌주려는 데에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가짐 탓에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 상대방이 내가 지닌 의존과 소유욕의 에너지에서 압박을 느끼면 자유를 찾아 달아나고 물러나고 떠나려는 내적 충동이 생기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한다. 또한 그런 마음가짐은 상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는 바람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바람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기 때문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이런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바람을 애초에 놓아버리는 것이다. 내면의 공포가 올라오는 대로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부심. 자부심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용납되는 감정으로 완벽주의나 정리, 정돈, 시간 엄수, 믿음직함, 좋은 됨됨이, 지나친 청결, 일 중독, 지나친 야심, 성공, 도덕적 우월성, 예의 바름 형태를 취한다. 자부심이 악화된 형태로는 오만이나 자랑, 허영, 우쭐함, 편견이 있다. 영적 차원에서는 불신자,
사례를 옳은 일이라 하는 것이 자부심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인을 향하는 자부심의 목적은 감탄을 자아내고 비판과 거부 반응을 피하고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짐으로써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내면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방향으로 타인에게서 생기는 감정은 부러움이나 경쟁심, 심지어 증오이거나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일 때가 많다. 자부심을 살펴보면 대개 진정한 자존감의 대체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많은 사람이 신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즉, 자신이 신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신이 나한테 미안하게 느낄 거야. 신이 내게 보복할 거야. 신이 나를 벌할 거야. 신이 나에 대해 만족해 할 거야. 신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와 같은 신념이 그 예의다. 충분한 자존감이 있으면 내면의 겸손과 감사에서 동기를 부여받으므로 타인이나 신에게서 애정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남들의 구미에 맞추고 그들을 조종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정말로 존경을 받는다. 노여움을 달래고 아첨하고 경애를 표하고 자기를 낮추고 뭐든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폄하는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 자기 식대로 하기 위해 남들의 예고에 영합해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것은 남들에게 저는 사람이 작습니다. 부디 그렇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 그렇게 대한다. 명백한 것은 위와 같은 감정은 모두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따라서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무사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부심은 기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태도가 따라온다. 사람은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렇게 팽창한 자부심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나 씨 뿌린 눈살 한 번에 펑크나기 쉽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시간을 효율성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오랜 시간을 야근까지 잡고 있지 않아도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야자를 하지 않아도 나한테 주어진 한 번이란 이 생이란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이런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들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내가 일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늘 그런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그렇게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래야 프리랜서들도 아이를 키우려고 그렇게 결혼을 할 것이고, 또 직장을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내 아이를 키울 수가 있구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지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방송으로도 다뤄주고,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이 늘 깨어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온 국민이 그렇게 많이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교류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 우울하거나 자살률이 많은 나라는 이미 그 나라가 골마 터진 모습들을 내면으로 가지고 있고 내실이 단단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으로 살아가게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머리를 쓰도록 창의적인 부분을 늘 자극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가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여러 나라에 가서 그렇게 그런 재능들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좋은 인재들이 영입이 돼서 그런 창의력들을 실질적인 창의력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서로서로 그런 교환학생 제도도 많이 만들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서로 그렇게 수업을 교차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환학생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지방에 있는 격차도 줄어들 것이고 서로 자유롭게 그렇게 수업들도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꼭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고자 하지 않고 지방에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단된 그런 부분들이 통로가 열리면서 오히려 더 시야가 넓어지게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면서 더 자유롭게 그런 대학도 발전이 있고 학생들도 더 발전이 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은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계속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의 방향들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늘 안정적인 방향만 보려고 모든 국민이 다 공무원 시험만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개발하고 연구직들을 가고 그런 IT 산업이나 그런 창의적인 부분으로 많이 사람들이 두뇌를 쓰려고 하고 아니면 정말로 그런 예술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살아가는 거는 40대 그 정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40대 이후에 100살까지 100살 이후로 120살까지 살아간다면 신체적으로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혜택들을 줄 것인가? 나이가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스를 줍고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금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서 그런 배움의 장들을 통해서 두뇌, 전두엽을 더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실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아이들의 아이들이 쭉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보고 바라보는 정책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그런 자연 환경에서도 실질적으로도 숲을 해치거나 자연을 해치지 않고 가는 방향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관점으로도 숲을 보고 멀리 바라보는 그런 구도적인 관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꽁초 바닥에 너무 많이 버리던데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는 거 경범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담뱃불을 끄지도 않고 차를 향해서 이렇게 불을 던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불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는 기호식품이니까 담배 피는 건 자유지만 그래도 제가
늘 많이 피우면 또 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또 간접 흡연도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진 않았지만 간접 흡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뭐 신체에 어, 피해를 입어서 그런 건강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나의 그런 기호적인 부분들 때문에 나의 가족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끼리는 또 그런 같은 향을 맡고 있어서 괜찮은데 또 안 피고 있는 사람은 맡는 게 또 고역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유로움이 나의 흡연할 권리가 흡연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거절하는 기술. 독자적으로 생각하라. 체스말이 아니라 체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랄프 차레 작가.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던 때를 기억해보자. 그곳에는 을의 덩치 큰 골목대장과 수많은 그 희생양들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기세 등등하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결사적으로 싸우던 꼬마 녀석도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골목대장을 이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한두 번 소모적으로 치고받고 한 후에는 골목대장도 그 아이를 더는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괴롭힐 다른 아이를 찾는 게 더 쉬울 테니까 말이다. 그 아이처럼 되도록 하라. 필요할 때는 깐깐해지도록 하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평을 받으면 매번 부탁하거나 싸울 필요 없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데 유리하다. 중요한 일만 하고 사소한 일은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다. 세상 만사가 당신에게 온갖 쓰레기 같은 일을 하도록 음모라도 꾸미는 듯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일상에서의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을 괴롭히다가 쓴맛을 보느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된다. 이제는 과도한 정보를 피할 때이다. 당신을 방해하는 3가지 회방꾼. 우리의 목적에서 볼 때 방해란 것은 중요한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주요 회방꾼이 3종류나 있다. 1. 시간을 낭비하는 일. 거의 또는 전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일들.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회의, 토론, 전화통화, 이메일 등이다. 2. 시간을 잡아먹는 일. 해야 하는 일이지만 종종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반복적인 일 또는 요청사항. 여기에는 당신이 친숙하게 여길 만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 전화하기와 온 전화에 답하기, 주문 현황, 제품 사용 안내 등 고객 서비스, 재정 보고와 판매 보고, 개인적 용무 피할 수 없고 되풀이되는 모든 행위와 업무 등이다. 3. 위임에 실패한 일. 작은 일을 할 때조차 허락이 필요한 경우, 분설, 정물, 파손, 선정물, 제품의 오작동 등과 같은 고객 문제 해결, 고객 응대, 모든 종류 경상비 지출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3가지 모두에 대한 처방책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좀 배고파졌어요. 뭐 좀 먹으려고. 또 이런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늘 그런 배움의 기회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배우고 또 지혜를 터득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모든 사랑들과 그런 자극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항상 많이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도 행복의 시간들로 물들었으면 좋겠고, 또 잠깐씩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기분이나 그런 감정들을 상쇄시켜버릴 만한 어떤 좋은 그런 생각의 전환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전환점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렇게 바로 좋은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떤 회방꾼에도 회방을 받지 않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어떤 슬픔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바라보게 된다면 제 온 마음과 정성을 100% 쏟아서 늘 진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응원하면서 함께 갈게요. 그리고 또 제가 겪거나 그런 나눠볼 만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함께하고 그렇게 갈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녁도 맛있게 잘 챙겨 먹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또는 혼자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이미 내가 먹는 밥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다 녹아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성으로 만든 그런 음식들과 모든 제품들을 먹는 여러분들이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랑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섭취되고 있어. 나는 이런 중요한 사랑과 그런 가치들을 먹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늘 생각하시고 마음 안에 그렇게 사랑을 피우시고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모든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고 늘 기도하면서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